1910년 조선이 나라의 이름을 잃어가던 그 해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을 빼앗겼습니다. 큰아버지 집으로 보내졌고 그는 처음부터 뿌리를 뽑힌 채 다른 사람의 땅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그 집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라도 그 집은 끝내 자기 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문학에 평생 속하지 못함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닌 것은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이물감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김혜경. 훗날 세상은 그를 이상이라 불렀습니다. 상자라는 글자를 필명으로 택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상자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지만 동시에 밖에서 잠글 수 있는 감옥이기도 하니까요. 천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성고공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조선 총독부 건축기사의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계산하는 손이 자꾸만 시를 썼습니다. 설계 도면 여백에 시가 적혔고 업무 보고서 뒷면에 소설이 자랐습니다. 자와 연필 대신 숫자와 기호로 가득한 언어들이 그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상관들은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이상은 사무실에서도 문단에서도 어디서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소속이 그를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모든 곳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시선은 그래서 항상 유리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차갑고 정밀하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이상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추지만 절대 만질 수 없는 세계, 그것이 그에게는 삶이었고 사랑이었고 예술이었습니다. 23세 봄이었습니다. 이상은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말은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붓을 들었습니다. 몸이 무너질수록 언어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쓴 시 오감도 까마귀의 눈으로 내려다본 그림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회가 나오자마자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미친 사람의 낙서다. 신문사가 지면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미침 안에 시대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의 지식인이 느끼는 분열과 공허, 근대라는 이름으로 밀려드는 낯선 세계에 대한 현기증, 이상의 시는 그것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 정직함이 너무 앞서 있었을 뿐입니다. 각혈은 고 시의 탄생이었습니다. 몸이 붉게 허물어지는 자리에서 예술이 피어올랐습니다. 파괴와 창조가 같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호리호리한 몸에 단정한 차림새, 빠르고 유머 넘치는 입담. 경성 문단의 동료들은 이상을 가리켜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본웅과의 우정, 박태원과의 교류를 했고 이상은 글만큼이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했지만 이상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름, 이상은 황해도 배천 온천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폐결핵으로 총독부 건축과를 사직한 직후였습니다. 직업도, 건강도, 미래도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23세 청년이 혼자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들판이 흘러갔습니다. 이상은 그 풍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금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었습니다. 온천장에서 처음 만난 날, 이상은 그녀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무기력하게 요양 중이던 시인에게 그 웃음은 한 줄기 햇살처럼 들어왔습니다. 병든 시인과 떠도는 기생. 그러나 이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어울리는 두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 다 사회가 정해놓은 자리에서 벗어난 존재였고 둘 다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금홍은 그를 모르는 여자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그 어떤 지식인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상이 슬플 때 금홍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곁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컸습니다.
병으로 꺼져가던 몸 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고 싶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온천장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금홍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 동안 이상은 글을 썼습니다. 금홍이 옆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상의 연필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을 때 그의 언어는 가장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이상은 금홍과 함께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세상의 기준을 비틀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세상이 잣대로 잴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다방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제비였습니다. 종로 일가 골목 안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상은 직접 내부를 설계했습니다. 건축을 공부한 솜씨로 좁은 공간을 최대한 아늑하고 이국적으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그림을 걸었고 구석에는 축음기를 놓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당시 쌀 한 대 값이었지만 그럼에도 문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다방에 앉아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철학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다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구본웅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상 곁에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가 보는 각도로 세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박태원은 이상을 가리켜 경성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글이 나왔고 아이디어가 나왔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금홍은 그 다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렸고 손님들과 어울렸고 누군가 울적해 보이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였지만 문인들은 금홍을 좋아했습니다. 이상과 금홍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제비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이상은 손님들이 떠난 밤들을 사랑했습니다. 금홍이 닫힌 다방 구석에서 머리를 빗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이상은 글을 썼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온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상에게 금홍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봄이었습니다. 짧고 뜨겁고 위태로운 봄. 그러나 이상은 몰랐습니다. 제비는 겨울이 오면 반드시 떠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었습니다. 금홍은 자주 사라졌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나갔다가 며칠 뒤 아무 설명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상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온기마저 잃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비겁하고 가장 절절한 사랑의 방식. 두 사람의 동거는 처음부터 기이했습니다. 다방 제비가 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은 마른 골목 한켠의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방은 두 개였습니다. 금홍의 방과 이상의 방.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금홍은 낮에 외출했습니다. 이상은 그 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글을 쓰면서. 금홍이 돌아오면 이상은 아스피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금홍이 건네주는 아스피린 한 알. 이상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고 흰 알약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사랑 고백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절도 아닌 딱 아스피린 한 알만큼의 관계. 이상은 그것을 받으면서 행복했고 또 그것을 받으면서 비참했습니다. 이상은 그 삶을 소설로 썼습니다. 날개. 이상이 30이 채 되기 전에 완성한 이 소설은 한국 근대 문학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소설 속 나는 아내가 마련해준 어두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아내가 외출하면 방문이 잠깁니다. 나는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돈을 발견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온 돈인지 묻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을 해열제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제였다는 사실도 그저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소설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내가 외출하고 나면 아내의 방으로 건너가 보는 것이 일과의 하나이었다. 나는 거기서 아내의 채취를 맡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없는 방에서 아내의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는 남자. 아내의 존재를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기고 간 흔적으로만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남자. 이상은 금혼과의 동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상대를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사랑. 닿을 듯 닿지 않는 거울 속의 손길 같은 사랑. 오랫동안 방 안에만 갇혀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거리에 나가고 미스콧이 백화점 옥상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 날잤구나. 이것이 이상이 금홍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방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싶다는, 이 사랑의 무게에서 벗어나 날고 싶다는, 그러나 끝내 날지 못했다는 고백. 이 소설 하나로 이상은 불멸이 되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사랑의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바꾼 사람, 그것이 시인 이상이었습니다. 빚이 쌓였고 손님이 줄었고 금홍은 점점 더 오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쌓이면 벽이 됩니다. 벽이 두꺼워지면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상은 글을 썼고 금홍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간 안에 있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홍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짐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것이 금홍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첫 번째 태양이 졌습니다. 이상은 빈 방 안에서 아스피린 한 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건네줄 사람도 없는 그 작고 흰 알약을. 금홍과 헤어진 뒤 이상은 한동안 표류했습니다. 몸은 더 나빠졌고 주머니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지만 천재는 밥을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그 시절을 나는 무수한 나와 마주쳐야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한 일이지만 무수한 자신과 마주치는 일은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변동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금홍이 몸의 온기였다면 변동님은 정신의 불꽃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친 시녀성이었고 그림을 그렸고 문학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변동님에게는 자신만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아름다운 것과 슬픈 것을 같은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감수성. 그것이 이상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변동님이 이상의 뮤즈가 된 것은 어느 하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쌓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이상의 시 오감도를 읽었습니다. 당시 그 시를 읽고 미쳤다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들과 달리 변동님은 조용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에서 거울이 13개인 이유가 있어요. 이상은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그 시를 보고 숫자의 의미를 물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13번째 아이가 무섭지 않은 건 이미 12번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변동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이상에게는 평생 처음 받은 이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상이 새벽까지 글을 쓰다 쓰러지듯 잠든 적이 있었습니다. 변동님은 그 원고를 몰래 읽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이상이 가장 부끄럽고 날 것 그대로인 감정을 적어둔 초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이 눈을 떴을 때 변동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 한 잔을 내밀었고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글 세상에 내야 해요. 비판도 아니고 과한 칭찬도 아닌 그 말이 이상의 마음 깊은 곳에 가 닿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순간은 이상이 각혈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이상 곁에서 변동님은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이상이 눈을 떠 그녀를 보았습니다. 변동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쓸 글이 많이 남았어. 변동님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해요. 그 짧은 대화 안에 두 사람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을 살게 한 것은 약도 요양도 아니었습니다. 변동님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상은 처음으로 읽혔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자신이 상대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변동님 앞에서 이상은 해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기이한 내면을 꺼내놓아도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깊은 안식이었고 동시에 창작의 불씨였습니다. 이전의 글이 분열과 해체의 언어였다면 변동님과 함께한 시간에 쓴 글들에는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단편소설 봉별기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을 직접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도쿄로 떠나기 전 쓴 수필들에는 삶을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변동님은 죽어가던 시인에게 살고 싶다는 이유를 돌려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이상의 펜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처음으로 미래를 말했습니다. 도쿄에 가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더 좋은 글을 쓰겠다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변동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을 믿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이상이 변동님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상은 도쿄행 배에 올랐습니다. 이상은 왜 하필 그 시점에 도쿄를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경성에서의 삶은 가난과 병과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이 예술가들이 새로운 언어를 실험하고 있었고 이상이 오래 꿈꿔온 문학적 동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쿄는 차가웠습니다. 식민지 조선인 청년에게 제국의 수도는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골목마다 이방인의 냄새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좁은 하숙방에서 글을 썼습니다. 낮에는 거리를 걸으며 도시를 관찰했고 밤에는 원고를 썼습니다.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펜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성에서의 글이 분열과 해체의 언어였다면 도쿄에서의 글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살아서 변동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아직 쓰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 간절함이 그의 마지막 원고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해를 쓰고 있었고 미완성의 연작들이 하숙방 책상 위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상불량.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조선인이었고 거리를 배회했고 불온해 보였습니다. 이상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2월의 도쿄는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이미 깊이 망가진 폐가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각혈은 23세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피를 토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예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각혈은 달랐습니다. 좁은 유치장 바닥에 쓰러진 이상의 손 안에는 원고지가 없었습니다. 펜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언어들은 결국 쓰이지 못한 채 몸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도쿄에서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경성에 전해졌을 때 변동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도쿄로 건너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을 이해해 주었던 그 여자는 이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변동님이 이상에게 보낸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이상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장에서 나온 이상은 이미 혼자 걷기도 힘든 몸이었습니다. 지인들이 수소문 끝에 그를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도쿄의 봄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봄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 이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3세 봄에 피를 토하며 시를 시작했던 사람이 27의 봄에 이국의 병실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이 어쩌면 그다운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봄의 시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짧은 계절의 시인. 변동님이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이상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감도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던 그 여자가 새벽 초고를 읽고 세상에 내야 해요라고 했던 그 여자가 카켜라는 이상 곁에서 밤을 새웠던 그 여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 이상은 그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27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지 못한 채 멈춘 새처럼. 그의 마지막 문장들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이상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이상의 문학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변동님은 재혼을 했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상을 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동님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이 쓴 봉별기를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그 소설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평생 혼자 알고 살았다고. 이름을 지우는 것이 곧 이름을 가장 깊이 간직하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픔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이상이 떠나고 그 사이 세상은 몇 번이고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이상이 그 분열과 공허를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했는지가 더 잘 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감각. 어딘가에 속하고 싶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물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닿지 못하는 거리감. 이상이 쓴 것들은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읽으면서 낯설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알아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날자 한 번만 더 날자. 날자꾸나.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 위에서 소리쳤던 그 외침이 도쿄 유치장. 바닥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멈추지 않으려 했던 그 의지가 변동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거울 속의 아이는 끝내 거울을 깨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이, 총독부 제복이 맞지 않아 도면 여백의 시를 쓰던 청년, 금홍의 온기에 기대어 다방 제비를 꾸렸던 시인, 변동님의 끄덕임에 처음으로 이해받았던 남자.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의 이상이었고 그 이상이 27의 봄날 도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파편이 된 거울은 더 많은 것을 비춥니다. 수천 개의 각도로 수천 명의 얼굴로. 이상의 글이 파편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완성의 언어들로. 정리된 세계관이 아니라 분열과 균열이 그대로 담긴 채로. 이상은 파편이 되어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습니다. 날고 싶었지만 날지 못했던 그 새가 지금도 우리 가슴 안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습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나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다시 날아보자꾸나. 감사합니다.